여러분 안녕하세요. 편하게 듣는 잠자리 동화 달콤 오디오북입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배를 타고 고기잡이를 하러 나갔다가 파도에 휩쓸려 대나무 섬에 떨어진 새 친구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대나무 섬. 동해 바다 바닷가에 평해라고 하는 조그만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고기잡이 하는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살았지요. 그 가운데 마음씨 좋고 착하기로 이름난 새 어부가 있었습니다. 새 어부는 친형제처럼 사이가 좋았지요. 이들은 어려서부터 함께 자라 어른이 되기까지 서로 도와가며 살았습니다. 새 어부에게 돛담배 한 척이 있었는데 이들의 전 재산이었지요. 갈매기 소리와 파도 소리를 들으며 새 어부는 고기 잡을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물을 만지던 제보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퍽 좋겠는걸. 게다가 간밤에 신선 만나는 꿈을 꾸었으니 오늘은 고기를 아주 많이 잡을 거야. 그들은 갈매기 소리와 파도 소리만 들어도 그날 날씨를 잘 맞추었습니다. 아니 뭐라고? 신선을 만났다고? 득보는 신선이라는 말에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잘못 얘기했다가는 재수 빼앗기겠는걸? 빼앗기긴 나도 어제 신선 만나는 꿈을 꾸었어. 대체 어떤 꿈인데? 내 재수 뺏으려고? 돋폭을 올리던 덕보가 소리를 쳤습니다. 해가 떠오르는데 꿈 얘기만 할 건가? 고기잡이 준비를 마친 새 어부는 배를 탔습니다. 고기잡이 배는 새 어부를 싣고 넓은 바다로 나아갔지요. 이들은 노래를 부르며 노를 저어 바닷가로 갔습니다. 새벽부터 점심때까지 동해 바다를 누비며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 한 마리도 낚지 못했지요. 어젯밤에 신선 만나는 꿈을 꾸어 재수가 좋다고 떠들었는데 무슨 일이었을까요? 이상한 일이야. 맞아, 여태껏 이런 일이 없었잖아. 꿈에 봤다는 신선이 망령이 난 게 아니야? 그때 제보가 소리를 쳤습니다. 저기 하늘을 좀 봐. 덕보와 득보는 깜짝 놀랐지요. 바로 눈앞에 시커먼 구름이 하늘을 뒤덮으며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어떡하지? 날씨가 좋아 멀리까지 왔더니 이젠 꼼짝없이 죽게 되었는걸. 새 어부는 바람 냄새를 맡아보았지요. 아버지 또 할아버지에게 배운 날씨를 알아보는 방법이었습니다. 이건 큰 폭풍우야. 맞아, 이렇게 큰 폭풍우는 본 적이 없어. 꼼짝없이 죽겠구나. 새 어부는 걱정을 하였지요. 갑자기 거센 바람이 불어닥치며 집채만한 파도가 배를 삼키듯 달려들었습니다. 하늘은 온통 검은 구름이 뒤덮어 밤처럼 캄캄했지요. 새 어부는 갑자기 일어난 일이라 정신을 차리지 못하였습니다. 이러고 있을 게 아니지. 어서 돛을 내려. 정신을 차린 득보가 소리를 쳤습니다. 그제야 제보와 덕보는 있는 힘을 다해 돛을 내렸지요. 파도는 점점 더 커져 산더미 같은 파도가 밀려왔습니다. 배가 금방 뒤집힐 듯이 요동을 쳤지요. 꿈에 신선이 아니라 악마를 본 게 아니야? 새 어부는 요동치는 배에 몸을 맡긴 채 살아서 집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지요. 모진 폭풍우와 거센 풍랑에 밀려 기진맥진하였습니다.
나흘이 지나고 닷새째를 맞이하는 아침이었습니다. 바다는 언제 사나운 바람이 불고 거친 파도가 몰아쳤냐는 듯이 물결이 잔잔해지고 안개가 끼어 있었지요. 여기가 어디지? 지친 몸을 일으켜 사방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러나 뿌연 안개 속에 보이는 것은 물과 하늘뿐이었지요. 여기가 어딘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어서 돛을 달고 나아가 보자. 그러나 그들은 닷새 동안 굶어 돛을 달 힘이 없었습니다. 노를 저을 힘도 없었지요. 아, 졸려. 새 어부는 겨우 정신을 차렸으나 다시 눈을 감고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얼마나 잤을까요? 그 사이에 안개가 걷히고 햇빛이 비추었습니다. 아우, 더워. 물, 밥 좀 줘. 새 어부는 눈을 뜨자마자 마실 것과 먹을 것을 찾았지요. 여보게들, 정신 차려. 이젠 살았어. 언제나 듬직한 득보가 두 사람을 위로했습니다. 득보는 지친 몸을 간신히 일으켜 뱃전에 기대 앉았지요. 몸을 일으켜 여기저기를 살피던 득보가 소리를 쳤습니다. 저거 섬 아니야? 이젠 살았어. 득보의 말에 힘없이 늘어져 있던 두 사람은 기운이 났는지 벌떡 일어섰습니다. 멀리 푸른 숲으로 가득 찬 섬이 보였지요. 새 어부는 배고픔과 피로를 잊고 돛을 올렸습니다. 배는 바람을 타고 물 위를 미끄러져 숲이 보이는 섬으로 갔지요. 새 어부가 다다른 섬에는 대나무가 울창했습니다. 이들은 있는 힘을 다해 대나무를 헤집고 섬을 뒤졌지요. 그러나 가도 모두 대나무뿐이었습니다. 대나무 섬에는 집은커녕 새 한 마리, 도끼 한 마리도 없었지요. 새 어부는 불밭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먹을 게 있으리라는 꿈에 부풀어 있는 힘을 다해 움직였지요. 그러나 아무것도 먹을 게 없자 기운이 다시 쭉 빠졌던 것입니다. 이때 새 어부의 눈앞 대나무 숲에서 안개 같은 것이 피어올랐습니다. 안개 같기도 하고 빛에 쌓인 연기 같기도 했지요. 이거 죽어서 저승에 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새 어부는 서로 얼굴만 바라보았습니다. 피어오른 안개가 점점 커지더니 어떤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지요. 새 어부의 눈앞에 고래등 같은 커다란 기와집이 나타났습니다. 기와집 대문이 스르르 열리더니 대문에서 수염이 하얀 할아버지가 나왔습니다. 하얀 옷을 입은 할아버지는 수염을 쓰다듬으며 새 어부를 맞이했지요. 덕보가 넙죽 엎드려 말했습니다. 영감님, 소원입니다. 배가 고파서 그러니 제발 먹을 것을 좀 주십시오. 이 일을 어쩌나. 먹을 물은 있어도 먹을 밥은 없는데. 영감님, 우리들은 닷새 동안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먹을 걸 좀 주십시오. 정 그러시다면 이 열매를 먹어보시오. 할아버지는 이상한 향기가 나는 빨간 열매를 주었습니다. 새 어부는 할아버지가 소매자락에서 꺼내주는 열매를 정신없이 받아 먹었지요. 열매는 맛도 없고 아무리 먹어도 배가 고프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거 말고 다른 것은 없습니까? 사람들은 알 수가 없군. 이 열매 하나로 1년을 살 수 있는데 여러 개를 먹고도 배고파 하다니. 밥 좀 먹게 해 주십시오. 새 어부는 할아버지에게 사정을 하였습니다.
이 길로 가서 밥을 얻어올 테니 참고 기다리시오. 할아버지는 바람처럼 어디론가 날아갔지요. 이윽고 할아버지가 커다란 그릇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절에서 제를 지낼 때 쓰는 큰 그릇 안에는 하얀 쌀밥이 가득했지요. 새 어부는 고맙다는 말도 잊은 채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다 먹고 나서야 부끄러움을 알고 고개를 들지 못했지요. 이제 날도 저물었으니 오늘은 여기서 묵고 내일 아침 돌아가시오. 돌아가는 길에 이 그릇은 양산 동도사에 전해주시오. 새 어부는 할아버지 앞에 엎드려 고개를 들지 못하고 짧게 대답하였습니다. 배가 부르자 신선 꿈을 꾸었다는 두 어부는 할아버지가 신선이 아닌가 하고 고개를 갸웃거렸지요. 이튿날 아침 새 어부는 할아버지 앞으로 가서 공손히 작별 인사를 하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소매자락에 빨간 열매를 또 꺼내었지요. 이 열매를 햇빛에 닿지 않도록 품 안에 잘 간직하구려. 석 달 열흘이 되는 날에 이 열매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 이 섬을 다시 찾을 수 있을 거요. 그때는 식구들을 모두 데리고 와서 살도록 하오. 이 섬에 살게 되면 아무런 걱정이 없을게요. 또 큰 절구를 만들어 떡도 찌어 먹으며 아주 잘 살게 될 거요. 할아버지는 새 어부에게 빨간 열매를 하나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길을 자세히 일러 주었지요. 할아버지는 바람처럼 사라지고 기와집도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니, 이게 꿈이야, 생시야? 새 어부는 두리번거리다가 할아버지가 서 있던 자리에 몇 번이고 절을 하고 길을 떠났지요. 할아버지가 가르쳐준 곳으로 얼마를 가니 울산 방어진이 나왔습니다. 새 어부는 그릇을 돌려주려고 양산 동도사를 찾아갔지요. 덕보가 한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누구에게 그릇을 빌려준 일이 있나요? 있지요. 바로 이 그릇을 빌려주었지요. 스님은 제보가 들고 있는 그릇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사흘 전이었어요. 수염이 하얀 할아버지가 와서 밥을 해갔지요. 이 그릇을 돌려준다는 날이 바로 오늘이지요. 그릇을 전한 새 어부는 바닷길을 따라 고향 평해로 돌아왔습니다. 어부들이 돌아온 지 석 달 열흘이 지났습니다. 새 어부는 열매를 꺼내 먹었지요. 그 열매는 예전과 마찬가지로 은은한 향기만 날 뿐 아무 맛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과 다른 것이 있었지요. 어부들 눈에서 광채가 나고 아주 잘 보였던 것입니다. 할아버지의 말이 맞구나. 새 어부는 좋아하며 식구들을 데리고 대나무 섬으로 떠났습니다. 그때는 대나무 섬이 분명 하나였는데 가서 보니 섬 셋이 나란히 있었습니다. 새 어부는 섬 하나씩 맡아 살기로 했지요. 섬에서 어부들은 근심 걱정 없이 잘 살았다고 합니다. 이런 일을 아는 사람들은 이 섬을 죽도, 대나무 섬이라고 불렀습니다. 지금도 죽도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섬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 섬은 짙은 안개 속에 덮여 있어서 사람들은 볼 수가 없었기 때문이지요. 무관에게 뺨을 맞은 좌의정. 조선 중기 학자로 유명한 우암 송시열은 문무를 두루 겸비한 문신으로 잘 알려져 있지요. 그는 3살 때 스스로 그를 깨우쳤고 7살에는
선비들이 공부하는 것들을 엿듣고 받아 적을 정도로 머리가 좋았다고 합니다. 그가 과거 시험에서 장원 급제하였을 때에는 많은 학자들이 큰 인물이 나왔음을 기뻐했고 임금은 그를 곧장 2조 판서로 임명할 정도였지요. 송시열은 몸집도 유달리 커서 기운도 보통 사람보다는 한참 센 편이었지요. 그를 보는 모든 사람들은 참으로 뛰어난 인물이라는데 공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좌의정으로 있을 때의 일이지요. 하루는 경기도 어느 고을에 볼 일이 있어 길을 떠나게 되었는데 부하들을 끌고 다니며 목을 세우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으므로 그날도 그는 혼자서 길을 떠났습니다. 게다가 의복도 병복 차림으로 말을 타고 길을 가고 있었지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맑은 하늘이 갑자기 구름으로 뒤덮이더니 장대비가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한 고을의 주막에 들어가 비를 피하게 되었는데 비는 좀처럼 그치질 않고 날은 어두워져 하는 수 없이 주막집에서 하룻밤 묵게 되었지요. 주막집의 빈 방이 없어 한 사내와 같이 방을 쓰게 되었는데 사내는 무관으로 안주라는 고을에 병마절도사로 부임되어 가는 길이라고 하였습니다. 무관이 먼저 송시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상투를 한 것을 보니 작은 벼슬이라도 한 것 같아 보이는군요. 보리쌀 깨나 팔았던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소? 당신은 곡식인 보리쌀을 팔아 상놈이 양반 신분을 사던 시절이었습니다. 무관은 송시열을 아주 우습게 보고 비꼬는 듯 말을 한 것이었지요. 하지만 송시열은 굳이 자신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뭐 그리 대단한 벼슬은 아닙니다. 이 말에 무관은 더욱더 기세가 등등해져 마치 아랫사람 다루듯 다시 말을 걸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자네 이름은 무엇인가? 송시열은 난감했습니다. 이름을 밝히면 누구나 다 아는 좌의정이니 갈등이 생기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뭐 그리 잘난 사람은 못 됩니다. 이름은 내놓을 만한 사람이 아니오니 그저 그런 줄 아셨으면 합니다. 그러자 무관은 화가 난 듯 큰 소리로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아, 이름 석자 밝히는 게 뭐 그리 힘든 일이라고 말하지 않는가? 송시열은 하는 수 없이 이름을 말했지요. 저희 성은 송씨고 이름은 시자 열자 송시열이라고 합니다. 말을 들은 무관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자네 지금 이름이 뭐라고 했는가? 송시열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무관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더니 어찌할 바를 몰라 했습니다. 송시열은 좌의정이기도 하지만 당대에 이름난 문장가인데다 효종의 총애를 받던 문신이었으니 한낱 이름 없는 고을의 문신인 자신의 입장이 아주 난감해진 것이지요. 당장 100배 사죄를 해야 할 처지였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무관은 얼굴색을 바꾸면서 송시열을 뚫어지게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송시열을 따기를 소리나게 때렸습니다. 이런 나쁜 놈, 감히 네가 송시열 대감을 사칭하여 사람을 놀리다니 어찌 그런 못돼먹은 짓을 한단 말이냐? 내 놈은 송시열 대감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나 하느냐? 전하의 몹쓸 고약한 놈 같으니라고. 최고의 문장과 인품을 갖춘 그 어른은 내가 평소 존경하는 분이거늘 감히 보잘것없는 늙은이가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지요. 송시열로서는 당장 엄벌에 처하도록 해도 시원찮은 일이었으나 그냥 아무 말 없이 있기로 하였습니다. 그러자 송시열을 몰라보고 날뛴 무관은 거짓말을 하는 자와 함께 있을 수 없다며 밖으로 나가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런 무관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송시열은 오히려 그를 칭찬했지요. 무관이라면 저 정도는 되어야지. 대장부다운 사람이로군. 이튿날 송시열은 인근 고을에 볼일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무관의 큰 손으로 맞은 뺨의 손자국이 가시기도 전에 그는 그 무관을 불렀습니다. 송시열 앞에 나타난 무관은 자신이 엄청난 잘못을 저지른 것을 깨닫고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송시열은 달랐습니다. 무관을 혼내주기는커녕 오히려 그를 평안도 병마절도사라는 더 큰 벼슬을 주었습니다. 비록 실수를 하긴 했지만 젊은 무관다운 호탕한 기질이 마음에 들었고 그 정도의 사람이라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산딸기와 돌로 만든 배. 옛날에는 고을을 다스리는 원님이 착하고 너그러우면 백성들이 살기가 편했고 원님이 욕심 많고 사나우면 백성들이 살기가 어려웠지요. 어떤 사람이 깊은 산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가 외딴 집에 사는 젊은 내외를 만났습니다. 그 사람들 말이 산 중에 살아보니 호랑이가 자꾸 나타나서 겁이 난다고 했지요. 호랑이가 무서우면 사람이 많이 사는 마을에 내려가서 살지 왜 이렇게 깊은 산속에 삽니까? 하고 물으니 아무리 호랑이가 무서워도 사나운 원님만큼이나 하겠습니까? 백성을 괴롭히는 벼슬아치는 호랑이보다 무섭다는 말이지요. 옛날 어떤 고을에 욕심 많고 사나운 원님이 있었습니다. 재산이 좀 있어서 먹고 살만한 백성이 있으면 다짜고짜 불러서 얼토당토하는 구실을 붙여서 재물을 빼앗곤 했지요. 마침 그 마을에 어린 아들을 둔 백성이 한 사람 살았는데 살림이 좀 있었던지 원님에게 불려갔습니다. 내일 당장 산딸기를 따서 갖다 바쳐라. 만약 못 구해오면 관장의 명을 어긴 죄로 너희 집 재산을 다 바쳐야 할 것이다. 산딸기는 한여름에나 열매가 열리는데 그때는 한겨울이었지요. 그러니 무슨 재주로 산딸기를 구해오겠어요? 못할 일을 시켜서 그걸 구실로 재물을 빼앗으려는 속셈인 게지요. 이 백성이 하도 기가 막혀 집에 돌아와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버렸습니다. 누워서 끙끙 앓고 있으니 어린 아들이 와서 물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로 걱정하고 계십니까? 아버지는 아들에게 사정 이야기를 했지요. 아버지, 염려 마시고 일어나세요. 제가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어린아이가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싶었지만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라도 잡는다고 하도 답답하니 어떻게 하나 두고 보았지요. 다음 날 아들 혼자서 원님이 사는 관가에 들어갔습니다. 원님이 보니 오라는 사람은 안 오고 조그만 아이가 들어왔지요. 내가 너희 아버지더러 산딸기를 구해오라고 일렀는데 너희 아버지는 안 오고 왜 네가 왔느냐? 저희 아버지는 산딸기를 구하려고 산에 갔다가 독사에 물려서 알아누웠습니다. 그래서 약 좀 얻으러 왔지요. 뭐라고? 이 추운 겨울에 독사가 어디 있단 말이냐? 그러면 이 추운 겨울에 산딸기는 어디 있습니까? 원님이 들어보니 할 말이 없었지요.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고
아들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탈 없이 잘 살고 있는데 하루는 원님이 또 이 백성을 불렀습니다. 지난번에는 내가 못할 일을 시켰다마는 이번에는 할 수 있는 일을 시킬 터이니 어김이 없도록 해라. 내일까지 돌로 만든 배를 한 척 지어 바쳐라. 그렇지 않으면 네 재산을 모두 바쳐야 한다. 들어보니 이건 한겨울에 산딸기를 구해오라는 것보다 더 말이 안 되었습니다. 무슨 수로 돌을 가지고 배를 만들까요? 집에 와서 또 끙끙 앓고 있는데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이번에는 또 무슨 일로 그러세요? 자세히 일러줬더니 그까진 일 가지고 뭘 그러세요? 제가 잘 해보겠습니다. 자기는 어쩔 도리가 없으니 이번에도 어떻게 하나 두고 보았습니다. 다음 날이 되니 아들이 또 혼자 원님을 찾아갔습니다. 지난번에 어린 아들 때문에 재산도 못 빼앗고 망신만 당했는데 이번에도 아들이 혼자 오니 원님이 화를 버럭 냈지요. 너희 아버지는 또 독사에게 물렀느냐? 그게 아니라 돌로 배 한 척을 지어 놓았는데 그것을 끌고 올 동아줄이 없습니다. 돌로 만든 배에는 모래로 만든 동아줄이 제격이니 사또께서 모래로 새끼줄을 꼬아주시면 배를 끌고 오겠습니다. 뭐라고? 모래로 어떻게 새끼를 꼰단 말이냐? 그러면 돌로 어떻게 배를 만들겠습니까? 모래로 새끼를 못 꼬는 이치나 돌로 배를 못 만드는 이치나 같은 것이었지요. 그러니 원이 무슨 말을 하겠어요? 얼굴이 벌개져서 아무 말도 못하였지요. 그 뒤로는 아무 탈 없이 잘 살았다고 합니다. 2번이나 망신을 당한 원님이 다시는 부르지 않으니 마음을 푹 놓고 잘 살았지요. 거짓말 잘하는 사람. 제주도 서귀포에 성이 변씨인 군졸이 살았습니다. 고을 사람들은 그를 변서방이라고 불렀지요. 그는 일은 그리 잘하지 못했으나 말솜씨가 뛰어났습니다. 어찌나 말솜씨가 좋은지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말 한마디로 슬쩍 잘 넘겼지요. 어느 날 변서방은 급한 일이 생겨 제주 성으로 가고 있었지요. 그때 밭을 매던 농부들이 농담으로 물었습니다. 변서방, 어딜 가는데 그렇게 급히 가나? 똥이 마려운 게 아닌가? 일이 있어서요. 일은 무슨 일? 얘기 하나 해주고 가게나? 농부들이 이야기를 해달라고 졸랐습니다. 변서방은 못 들은 척하며 그냥 지나치려 하였지요. 그러자 짓궂은 농부가 약을 올리는 투로 빈정되었습니다. 말하면 세금이 나오냐? 아니면 네 혓바닥이 잘라지기라도 하냐? 변서방은 화가 났지만 꾹 참았습니다. 그런데 또 한 농부가 한마디 하였지요. 정 할 얘기가 없으면 거짓말이라도 좋아. 넌 거짓말 박사 아니냐? 변서방은 화를 내며 큰 소리로 말하였지요. 바쁜 사람에게 무슨 말이오? 난 몹시 바쁘단 말이오. 김을 매던 농부들이 모두 변서방을 바라보며 물었지요. 바쁘긴 뭐가 바쁜가? 어디 원님이 자네 거짓말이라도 듣고 싶어 한단 말인가? 변서방은 뜬금없이 농부들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요? 이 사람이 지금 제정신인가? 보다시피 밭을 메고 있지 않나? 변서방은 소리를 지르며 말하였습니다. 지금 제정신입니까? 밭을 맬 정신이 있느냐 말이오? 농부들은 궁금해하며 물었지요. 그건 또 무슨 말인가? 지금
외놈들이 배를 타고 서귀포로 쳐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전 어서 가서 제주성에 알려야 한단 말입니다. 전 지금 아주 바쁩니다. 농부들이 변서방에게 달려왔습니다. 좀 자세히 좀 얘기해보게나. 수십 척의 외놈의 배가 서귀포를 쳐들어와 지금 난리라고요. 변서방의 말이 끝나자마자 농부들은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난리가 났다며 보따리를 싸가지고 산으로 피하였습니다. 변서방은 이 모습을 보고 혼자서 웃었지요. 속아 넘어가기는. 변서방의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지요. 서귀포를 지키는 군졸의 방장이 변서방을 몹시 괴롭혔습니다. 꾀가 많고 거짓말을 참말처럼 하는 변서방을 잘못 다루었다가는 큰 코 다칠 것 같아 닥달을 하였던 것이지요. 그러면 그럴수록 변서방은 방장을 골탕 먹일 궁리를 하였습니다. 어느 날 방장은 변서방에게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참나무로 만든 새 쟁기를 제주성 안에 있는 자신의 집에 갖다 달라고 심부름을 시켰지요. 변서방은 하기가 싫었지만 윗사람이 시키는 일이라 싫다고 할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변서방은 기분이 나빴지만 꾹 참았습니다. 참, 변서방은 우리 집을 모르지? 제주성에서 제일 큰 집이 우리 집이야. 방장은 변서방이 자신의 집을 알고 있는데 잘 사는 것을 뻐기려고 허풍을 떨었지요. 변서방은 무거운 쟁기를 지고 어떻게 하면 방장을 골탕 먹일까 하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옳지, 이게 새 쟁기렸다. 그렇다면 뇌물로 받은 것이 틀림없으렸다. 게다가 뇌물을 절대로 받지 말라는 도지사의 엄명이 있으렸다. 변서방의 생각이 슬슬 풀렸지요. 변서방은 입을 허벌쩍 벌어지고 낄낄 웃음이 삐져나왔습니다. 변서방은 방장의 집으로 가지 않고 제주도지사가 일하는 동헌으로 갔습니다. 변서방이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동헌의 포졸이 가로막았지요. 어느 놈인데 함부로 들어가려 하느냐? 소인은 서귀포에서 온 군졸인데 저희 방장이 이 쟁기를 이 집에 갖다 놓으라고 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러자 포졸들이 변서방이 지고 온 쟁기를 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놈아, 여기가 어디라고 그러는 거냐? 변서방은 아무것도 모르는 듯이 능청을 떨며 말했지요. 여기가 조방장 댁이 아닙니까? 뭐라고? 조방장 집이냐고? 네, 저희 조방장 나리께서 제주성 안에서 제일 큰 집이 자기 집이라고 하셨거든요. 여기는 조방장네도 주방장도 아니야. 여긴 도지사님께서 계시는 동헌이란 말이다. 변서방은 공손히 인사를 하며 말하였습니다. 이거 잘못했습니다. 제일 큰 집에 선물 받은 것을 갖다 주라기에. 뭐라고? 선물? 방장 주제에 저런 큰 선물을? 저건 선물이 아니라 뇌물이다. 포졸들이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변서방을 도지사 앞으로 끌고 갔지요. 제주도지사는 변서방에게 쟁기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러자 변서방은 말을 보태어 그럴듯하게 말하였습니다. 변서방의 말을 듣고 난 뒤 도지사는 아랫사람에게 명을 내렸지요. 서귀포 조방장은 서귀포를 지키지 않고 뇌물 받는 데만 정신이 쏟고 있는 모양이구나. 베지 말라는 참나무를 베는 것을 내버려 두고 선물까지 받다니 이놈을 혼내주어야겠다. 변서방은 겁먹은 채 하였으나 속으로는 좋아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조방장은
거짓말 잘하는 변서방의 혓바닥 때문에 당장 방장에서 쫓겨나고 말았지요. 망주석 재판. 옛날 어느 마을에 비단 장수가 살았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는 비단이 아주 값비싼 물건이었지요. 비단 장수는 비단을 한시도 몸에서 떼어놓지 않고 이 마을 저 마을로 비단을 팔러 다녔습니다. 비단 사세요. 빛깔 좋고 보들보들한 비단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비단 장수가 시골길을 가는데 다리며 어깨며 안 아픈 곳이 없었지요. 오늘은 왜 이리 힘이 드나? 아무래도 잠시 쉬어가야지. 비단 장수는 망주석 아래 비단 보찜을 내려놓고 그 곁에 누웠습니다. 온종일 걸어다닌 탓에 그만 깜빡 잠이 들고 말았지요. 비단 장수는 제 코 고는 소리에 놀라 잠에서 깼습니다. 아이고 잘 잤다. 이제 좀 살 것 같네. 늘어지게 하품을 하고는 옆을 더듬거리는데 비단이 보찜째 감쪽같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이고 내 비단이 어디 갔나? 나는 망했네. 망했어. 비단 장수는 땅을 치며 엉엉 소리내어 울고 있었습니다. 비단 장수가 하도 슬피 울자 지나가던 마을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여보시오, 왜 그리 우는 게요? 대체 무슨 일이오? 글쎄, 내가 여기서 낮잠을 잠깐 자고 일어나 보니 옆에 두었던 내 비단이 몽땅 사라졌지 뭡니까? 그것 참 딱하게 됐네. 그렇다면 원님께 찾아가 사정을 말해보면 어떻겠소? 이 마을 원님은 억울한 일을 잘 풀어주는 아주 현명한 분이라오. 아니, 그게 정말이오? 그 길로 비단 장수는 원님에게 달려가 하소연을 했습니다. 잠에서 깨어나 보니 비단 보찜이 감쪽같이 없어졌다 그 말이냐? 예. 그래, 주위엔 아무도 없었느냐? 망주석 말고는 아무도 못 봤습니다. 골똘히 생각하던 원님이 갑자기 손뼉을 딱 쳤습니다. 옳거니 망주석에게 물어보면 되겠구나. 여봐라, 냉큼 가서 망주석을 잡아오너라. 재판이 열리는 날 마을 사람들이 관하로 구름같이 몰려들었습니다. 돌덩이인 망주석을 증인으로 삼아 재판을 한다니 그보다 더 재미있는 구경거리가 어디 있겠어요? 원님은 보졸들에게 옷을 잘 차려입은 사람들만 재판장으로 들여보내라고 조용히 일렀습니다. 드디어 망주석 재판이 시작되었지요. 이놈 망주석아, 범인이 누군지 어서 대지 못할까? 원님이 고래고래 소리를 쳤지만 망주석이 대답할 턱이 없었지요. 이를 지켜보던 사람들은 웃음을 참느라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원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더욱 호통을 쳤습니다. 내 놈이 입을 다물고 있는 걸 보니 도둑이랑 한패인 게 틀림없구나. 여봐라, 이놈이 바른 대로 말할 때까지 매우 쳐라. 마을 사람들은 웃음을 참느라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마침내 여기저기서 웃음이 터져나왔지요. 웃음소리는 점점 커져서 원님의 귀에까지 들렸습니다. 감히 중요한 재판을 하는데 웃다니. 저기 저 웃는 자들을 모두 감옥에 쳐넣어라. 원님,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엎드려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습니다. 좋다. 내 용서해 줄 테니 사흘 안에 비단 한 필씩을 가져오너라. 만일 이를 어길 때는 곤장 100대씩을 치겠다. 잘못 웃었다가 죄인이 된 사람들은 윗마을 아랫마을로 비단을 구하러 다녔습니다. 하지만
그 귀한 비단을 어디 쉽게 구할 수 있겠어요? 마침 산 너머 마을의 어떤 남자가 비단을 판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너도 나도 그 남자를 찾아가 비단을 사왔지요. 드디어 사흘째 되는 날, 마을 사람들은 비단 한 필씩을 들고 원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래, 약속한 비단은 가져왔느냐? 예, 여기 대령에 싸웁니다. 원님은 만족스러운 얼굴로 비단 장수에게 말했습니다. 가서 저 비단을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여라. 비단을 살펴보던 비단 장수는 그만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하나같이 자신이 잃어버린 비단이었습니다. 나으리, 이 비단들은 모두 제 것입니다. 원님은 짐작했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여봐라, 저 비단을 판 자를 어서 잡아오너라. 그자가 바로 비단을 훔친 도둑이니라. 그래서 비단 장수는 잃어버린 비단을 되찾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제야 원님이 왜 망주석을 때리게 했으며 무슨 죄로 비단 한 필씩을 가져오게 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역시 우리 원님은 참으로 지혜로운 분이셔. 마을 사람들은 원님을 칭찬했습니다. 바둑이를 부러워한 돼지. 어느 화창한 봄날, 돼지는 바깥을 내다보며 신세 한탄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 지저분한 우리에 갇혀 지내야 하다니. 오늘 주인집 사람들은 읍내에 있는 잔치집에 가는 날이었습니다. 주인집 아들은 새 옷을 입고 뻐기며 나왔지요. 그때 바둑이도 쫄랑거리며 따라갔습니다. 이놈의 개, 어서 집으로 들어가지 못해? 머슴이 바둑이를 집 안으로 쫓았지요. 어머니, 바둑이도 데리고 가요. 주인집 아들은 바둑이를 데려가자고 졸랐습니다. 그러자꾸나 바둑이를 데리고 가면 든든하고 좋지. 머슴의 손짓으로 저만치 피하던 바둑이는 아들이 손짓하며 부르자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쫓아갔지요. 돼지는 이 모습이 부러워 넋 놓고 바라보았습니다. 바둑이는 잔칫집을 가는데 난 무슨 꼴이람? 돼지우리는 오줌과 똥이 여기저기 깔려있어 질척였습니다. 잠이나 자자. 잠자는 게 남는 거지. 돼지는 잠을 자려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러나 잔칫집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을 바둑이 생각을 하니 속이 쓰리고 잠이 오질 않았지요. 같은 집에 살면서 바둑이는 주인의 사랑을 받는데 내 꼴은 이게 뭐람? 돼지는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하며 바둑이가 오기를 눈이 빠져라 기다렸습니다. 바둑이가 오면 주인에게 사랑을 받을 방법을 물어볼 참이었습니다. 저녁 나절이 되어 바둑이가 앞장서서 집으로 돌아왔지요. 돼지는 부러워하며 물었습니다. 바둑아, 좋았겠다. 두 말하면 잔소리지. 음식이 얼마나 맛있던지. 바둑의 말에 돼지는 침을 꼴깍 삼켰지요. 그러고는 저도 모르게 고개를 외로 꼬았습니다. 바둑이는 걱정이 되어 물었지요. 꿀꿀아, 무슨 걱정이 있니? 내 꼴이 한심해서 그러지. 돼지는 자기의 마음을 바둑이에게 털어놓았지요. 바둑아, 부탁이 있는데 들어줄래? 좋아, 어서 말해봐. 다른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주인 식구들한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거니? 그거야 어려울 게 없지. 알고 보면 어려운 일이 아니야. 나는 날마다 멍멍 짖으며 집을 지켜주잖아. 내가 기염을 받는 건
아마 그래서일 거야. 바둑이는 스스럼 없이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려울 게 없겠는걸. 오늘부터 나도 그렇게 해야지. 그날 모두가 고나게 잠든 밤이었습니다. 고요한 밤중에 돼지는 그야말로 돼지 멱다는 소리를 질렀지요. 이놈의 돼지가 어디 아픈가? 주인 아저씨가 나와 울음을 그치게 하려고 했지만 돼지는 좀처럼 그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못하겠니? 주인 아저씨는 돼지를 달래었지요. 그러자 돼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옳지, 이제 사랑을 독차지하는 모양이구나. 돼지는 좋아하며 더 큰 소리로 울어댔습니다. 이놈의 돼지, 병이 나도 단단히 난 모양이군. 돼지를 달래다 못한 주인 아저씨는 방으로 들어갔지요. 돼지는 신이 나서 더 큰 소리로 울어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주인 아저씨는 돼지 병을 고치는 사람을 불렀습니다. 이 사람은 쇠꼬챙이로 돼지 볼기짝을 찔러 피를 내었지요. 아이고 아파라. 돼지는 볼기짝이 몹시 아팠지만 아픔을 꾹 참았습니다. 이것이 주인의 사랑을 받기 위한 시작인가 보다. 그날 음식은 좀 나은 것으로 주는 것 같았지요. 그날 밤 어제와 마찬가지로 돼지는 소리소리를 지르며 꽥꽥 울어댔습니다. 다음 날도 또 다음 날도 그렇게 울어댔지요. 주인 아저씨는 돼지의 병을 고치려고 무진장 애를 썼지만 다 허사였습니다. 주인 아저씨는 돼지 밥을 줄 때만 돼지 우리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돼지가 울고부터는 자주 나타났지요. 그러자 돼지는 싱글벙글 좋아했습니다. 이제 바둑이처럼 사랑을 받는 건 시간 문제야. 이렇게 착각한 돼지는 밤마다 끊임없이 울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지게꾼이 일찍이 돼지우리 앞으로 왔습니다. 그러고는 돼지를 꽁꽁 묶어 지게에 실었지요. 바둑아 고맙다. 이제 사랑을 받으려나 보다. 돼지는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아주 잠깐이었지요. 이놈의 돼지 때문에 일주일이나 잠을 설쳤는데 도살장으로 보내니 이제야 편히 잘 수 있겠구나. 지게 위에 누운 돼지는 지게꾼과 주인 아저씨의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지요. 그러나 돼지는 몸이 꽁꽁 묶여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좁쌀 한 말. 옛날에 놀기를 무척 좋아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추우나 더우나 집에 붙어있질 않았지요. 밥 먹을 때 말고는 얼굴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승인 아버지는 자나깨나 아들 걱정이었지요. 잠시라도 앉아 있어야 글을 읽을까 말까 할 것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앉아있는 버릇을 들일까 궁리를 하다가 하루는 좁쌀을 세도록 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정승은 궁궐로 가면서 좁쌀 한 말을 아이 앞에 갖다 놓았지요. 오늘은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것을 다 세워 놓아라. 아이는 알겠다며 대답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아침 일찍 밖으로 나가 뛰어놀기만 했지요. 잠깐 밥 먹으러 들어오는 일 말고는 곱배기조차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 집 머슴들이 오히려 몸이 달았습니다. 도련님, 대감마님께서 돌아오시면 어쩌려고 이러신대요. 저 많은 좁쌀을 언제 다 세시려고요? 아무리 몸달아 해도 귓등으로 듣지도 않았지요. 아이는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때쯤에야 흙두성이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돌아오자마자 한 머슴에게 한 홉들이 대박과 숟가락을 하나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도련님, 그것은 무엇 하려고요? 쓸 데가 있어서 그래. 머슴이 한 홉들이 대박과 숟가락을 가져오자 아이는 좁쌀 한 홉을 퍼내더니 한 숟가락씩 몫을 놓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다음 머슴들을 불러서 빨리 세어달라고 했지요. 한 사람이 좁쌀 한 숟가락 세기는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한 홉만 정확하게 세면 한 말은 금방 계산할 수 있었지요. 그러니 한 말은 10대이고 한 대는 10홉이니 한 홉에 좁쌀 몇 알 들어가는지 계산한 다음 100을 곱하면 된단 말이지요. 아이는 이렇게 순식간에 좁쌀 한 말을 다 세어 놓았습니다. 바로 그때 정승이 돌아왔지요. 다 세어 놓았느냐? 네. 아이에게 좁쌀 한 말을 센 이야기를 듣더니 그 녀석 걱정 안 해도 되겠구먼 했지요. 이 아이는 늦게 공부에 재미를 붙여 나중에 큰 정승이 되었다고 합니다. 두더지의 사윗감. 깊고 깊은 땅속 두더지 마을에 어여쁜 두더지 아가씨가 살았습니다. 두더지의 아가씨만 나타나면 깜깜했던 땅속도 환해질 정도였지요. 두더지 아가씨에겐 사랑하는 총각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두더지 총각은 아가씨의 엄마 아빠를 찾아와 말했지요. 결혼을 하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하지만 엄마 아빠 두더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딸은 세상에서 제일 예쁘니까 세상에서 제일 힘센 사위를 얻어줄 거야. 아빠 두더지는 사윗감을 찾아 길을 떠났습니다. 깜깜한 땅속을 지나 땅 위로 올라오니 눈부신 햇살이 밝게 비쳤지요. 옳거니 세상에서 제일 힘이 센 건 햇님이야. 아빠 두더지는 햇님을 만나러 동쪽으로 걸었습니다. 햇님이 사는 동쪽 산 꼭대기까지 올라갔지요. 아빠 두더지는 햇님에게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힘센 햇님, 세상에서 제일 예쁜 우리 딸과 결혼해 주세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커다란 구름이 나타났습니다. 구름이 햇님을 가려버리자 세상은 온통 어두워졌지요. 아빠 두더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 세상에서 제일 힘이 센 건 구름이야. 아빠 두더지는 구름을 찾아 구름이 사는 서쪽 들판으로 갔습니다. 아빠 두더지는 구름에게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힘센 구름님, 세상에서 제일 예쁜 우리 딸과 결혼해 주세요. 그런데 그때 거센 바람이 불어오자 구름은 순식간에 사방으로 흩어져 버렸지요. 흩어진 구름을 보며 아빠 두더지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세상에서 제일 힘이 센 건 바람이야. 아빠 두더지는 바람을 찾아 바람이 사는 북쪽 골짜기로 갔습니다. 아빠 두더지는 바람이 너무 든든해 보였지요. 세상에서 제일 힘센 바람님, 세상에서 제일 예쁜 우리 딸과 결혼해 주세요. 대답을 기다리던 아빠 두더지는 입이 쩍 벌어졌습니다. 거세게 몰아치는 바람 앞에서도 끄떡하지 않는 게 있었지요. 커다란 돌 미륵이었습니다. 그래, 세상에서 제일 힘이 센 건 돌미륵이구나. 아빠 두더지는 돌미륵이 사는 남쪽 풀숲으로 갔습니다. 이리 보고 저리 보아도 이 돌미륵이 너무 듬직한 것이었습니다. 아빠 두더지는 또 점잔을 빼며 이야기를 했지요. 세상에서 제일 힘센 돌미륵님, 세상에서 제일 예쁜 우리 딸과 결혼해 주세요.
그런데 갑자기 돌미륵이 흔들흔들 기우뚱하더니 힘없이 쓰러져 버렸습니다. 도대체 세상에서 제일 힘센 돌미륵님을 쓰러뜨린 게 누구지? 그때 쓰러진 돌미륵의 발밑에서 두더지 총각이 나왔습니다. 아니, 자네는? 아빠 두더지는 깜짝 놀랐지요. 세상에서 제일 힘이 센 건 바로 두더지로구나. 아빠 두더지와 두더지 총각은 밤새 이야기를 나누다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빠 두더지와 두더지 총각은 땅속 마을로 돌아왔지요. 예쁜 두더지 아가씨는 세상에서 제일 힘센 두더지 총각과 결혼을 했습니다.